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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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한 5초만 잠시 이따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의 재준입니다. 어, 여러분들 박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 같이? 네. 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제 목소리가 제일 좋아서 마지막에 준비해 주셨다고 우스갯소리로 장난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는 방송 컨텐츠가 이제 저 재준이의 개인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와, 네.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저랑 함께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매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과 뭐랄까 이렇게 같이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같이 지식을 쌓아가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단독 컨텐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만의 단독 컨텐츠 재준이의 이제 심야에 여는 독서실 심여독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브이라이브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비가 정말 많이 왔었는데 큰 피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어, 네. 댓글로 지금 대단한 이재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창윤이랑 준태를 이렇게 꺾고서 저만의 단독 컨텐츠를 얻어냈습니다. 네. 비가 심하게 와서 진짜 못 지냈다고 하셨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확실히 조금 처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제 제가 갑자기 코맹맹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몸이 막 아프고 그런 건 아닌데 어 큰일 났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식으로 책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나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제가 한번 오늘 읽을 책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읽는 거를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아니면은 뭐 하교하시고 그리고 이제 씻고 침대에 딱 누워서 그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책을 읽어 드릴게요. 어, 금요일 밤에 찾아오는 이제 심야에만 여는 독서실 이재준의 심야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대한 목소리를 정말 멋있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편안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정말 중저음으로 계속해서 한번 이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은 거북이는 언제나 거기에 있어라는 책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검색을 여러 가지 해보다가 이 책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책은 이제 존 그린이라는 작가님의 책인데 존 그린님은 이제 안녕 헤이즐의 원작 소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의 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으로 이제 프린츠상을 수상하셨는데요. 프린츠상이 그 청소년들을 교양도서에 수여하는 그런 상이에요. 가장 뛰어난 청소년 교양도서에 수여하는 상인데 이게 뭐랄까 10대 청소년들의 성장기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다 아직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아직은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살짝 읽어봤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물론 이게 가볍게 뭔가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조금 어려운 말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성장해 나가야 되니까 한번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책을 골라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소설 속 인물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소설 속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나는 평일이면 인디애나폴리스 북쪽에 위치한 화이트 리버 고등학교에 다니는 중이었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 학교에서 나보다 훨씬 거대하며 정체를 짐작할 수조차 없는 힘에 의해 특정한 시간, 다시 말해 오후 12시 37분부터 1시 14분까지 점심을 먹어야 했다. 만약 그 힘이 내게 다른 시간에 점심을 먹도록 정했거나 나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내 운명을 서술하도록 도와주는 친구들, 그 9월 어느 날에 다른 대화 주제를 골랐다면 난 다른 결말을, 적어도 다른 중반부를 맞이했으리라. 하지만 삶이란 우리가 주인공인 이야기지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나는 배워가고 있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이 작가인 척한다. 그래야만 한다. 12시 37분에 높이 달린 스피커에서 단조로운 삐 소리가 울리면 이제 점심을 먹기로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종소리가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화가인 줄 알지만 실은 캔버스에 불과하다. 학교 식당에서는 수백 개의 목소리가 서로 고함을 질러대기 때문에 대화는 그저 소음이 바위 위로 칼칼 흐르는 강물이 되어버렸다. 나는 인공빛을 공격적으로 뿜어내는 형광등 아래 앉아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다들 자신이 대서사시의 주인공이라고 믿지만 실은 살균제와 돼지기름 냄새가 풍기고 창문이 없는 대형 식당에서 집단 서식하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유기체에 불과하다고. 나는 땅콩 버터와 꿀을 바른 샌드위치를 먹으며 닥터페퍼를 마셨다. 솔직히 말해서 동식물을 저작해 식도에 밀어넣는 과정은 약간 여권 구석이 있으므로 지금 내가 먹는 중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 자체가 의식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맞은편에서는 마이클 터너가 노란색 노트에 무언가를 휘갈겨 쓰고 있었다. 우리의 점심 식탁은 장기 공연 중인 브로드웨이 연극과 비슷했다. 세월이 흐르며 배우들은 바뀌었지만 극 중 역할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마이클이 맡은 역은 예술의 조예가 깊은 척하는 친구다. 마이클은 데이지 라미레스와 대화 중이었는데 데이지는 초등학교 이후로 내 단짝이자 겁대가리 없는 친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말소리 때문에 나는 둘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연극에서 내 역할은 무엇일까? 조연이다. 난 데이지의 친구 혹은 홈스 부인의 딸이니까. 누군가의 무엇이다. 다들 떠들어대는 와중에도 위장이 샌드위치를 소화시키는 소리, 박테리아들의 끈적끈적한 땅콩 버터를 씹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아내 학생들도 내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너 그 애랑 캠프에 가지 않았어? 데이지가 물었다. 누구? 데이비스 피킷. 그랬지. 왜?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얘기 안 들었어? 데이지가 물었다. 난 소화기관이 연주하는 불협화음을 듣고 있었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물론 내가 기생유기체들의 거대한 집합체라는 사실은 진작에 알았지만 웬만하면 그 사실을 잊은 채 살고 싶었다. 세포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대략 50%가 세균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나를 이루는 세포의 절반은 전혀 내가 아니라는 뜻이다. 나라는 특정한 생물 군계에는 지상의 인간보다 1000배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종종 내 안과 표면에서 살고 번식하는 죽는 그들의 존재가 느껴지는 듯했다. 나는 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을 청바지에 문지르며 고르게 호흡하려고 노력했다. 솔직히 말해서 내게 약간의 불안장애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갗으로 포장된 세균 집약이라는 것은
걱정하는 게 그렇게 비이성적일까? 마이클이 말했다. 데이비스의 아버지가 뇌물죄인지 원주로 체포되기 직전이었는데 어젯밤 경찰이 습격하기 전에 사라져버렸대. 경찰이 현상금으로 10만 달러를 걸었어. 그리고 넌 그 남자의 아들과 아는 사이고. 데이지가 말했다. 연락 끊긴 지 오래야. 내가 대답했다. 데이지는 점심으로 나온 사각형 피자와 껍질콩을 포크로 공격하며 날 계속 올려다보았고 더 할 말 없어? 라고 묻듯이 눈을 크게 떴다. 내게 뭔가 묻고 싶은 눈치였지만 난 대답할 수 없었다. 배가 계속 꾸르륵 거리는 터라 기생충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이클이 준비 중이라는 새로운 예술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었다. 마이클은 자신과 이름이 같은 100명의 얼굴을 모두 합성한 평균 얼굴을 만들어 101번째 새로운 마이클을 만들겠다고 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였고 좀 더 듣고 싶기도 했지만 식당이 너무 시끄러운 데다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졌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배가 이렇게 과도하게 꾸르륵거리는 증상은 드물지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는데 클로스트리움 디필실에 박테리아에 감염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이는 매우 치명적인 감염증이다. 나는 휴대전화로 인간 미생물총을 검색해 현재 내 안에 사는 무수한 미생물이 소개된 위키피디아의 도입부를 다시 읽었다. 클로스트리움 디피실레 관련 기사를 클릭한 다음 스크롤을 내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 감염이 주로 병원에서 발생한다고 적힌 부분을 읽었다. 다시 스크롤을 한참 더 아래로 내려 감염 증상 목록을 읽었는데 배가 심하게 꾸르륵거리는 것 외에는 나와 일치하는 증상이 없었다. 비록 클리브랜드 병원에서 복부 통증과 발열 증상만 나타났는데도 끝내 클로스트리움 디피실레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의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예전에 검색한 덕분에 알고 있었지만 다행히 나는 열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대답이 들렸다. 아직 안 났을 뿐이야. 내 쪼그라든 의식의 한쪽 구석에 아직 자리하고 있는 학생 식당에서는 데이지가 마이클에게 예술 프로젝트의 대상을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하지 말고 처음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무죄로 석방된 수감자들로 하라고 충고했다. 어차피 그 편이 더 쉬울 거야. 왜냐하면 다들 같은 각도에서 찍은 머그샷이 있잖아. 게다가 그렇게 되면 단지 이름만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종과 계급, 대량 투옥의 평균 얼굴로 만든 셈이지. 데이지가 그렇게 말하자 마이클은 너 천재다 데이지 라고 말했고 데이지는 이제 알았어? 라고 대꾸했다. 그동안 나는 몸속 세포의 절반이 내가 아니라면 내 운명을 저술하는 작가가 내가 아닌 것은 둘째치고 단수 대명사, 나의 개념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웜홀 속으로 한없이 추락해 마침내 화이트리버 고등학교 식당을 완전히 벗어나 제대로 미친 사람들만 도달할 수 있는 무감각한 영역으로 진입했다. 난 어릴 때부터 오른손 엄지손톱으로 가운데 손가락 손톱을 밑을 찌르는 습관이 있어서 지금은 그 자리에 이상한 굳은 살이 박혔다. 워낙 오랜 습관이다 보니 걸핏하면 굳은 살을 다시 째서 상처를 덧나게 했고 따라서 감염되지 않도록 반창고를 붙여두었다. 하지만 가끔씩 이미 상처가 감염되었을까 걱정되어 균을 빼내야 했는데 유일한 방법은 상처 부위를 다시 벌려 어떻게든 피를 짜내는 것이다. 일단 굳은 살을 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2번 부정해야만 하는 상황. 부정을 부정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공경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난 엄지손톱이 가운데 손가락 손톱 밑을 파고드는 느낌을 어서 빨리 느끼고 싶었고 저항해봐야 소용없음을 알고 있기에 테이블 밑에서 가운데 손가락에 붙은 반창고를 떼어내고 엄지손톱을 굳은 살 속에 푹 박았다. 살이 툭 찢어질 때까지.
이봐 홈지. 데이지가 부르는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내 머리 얘기는 하지도 않네. 데이지는 그렇게 말하며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새빨개서 군데군데 핑크색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맞다. 데이지가 머리카락을 염색했다. 나는 심연에서 헤엄쳐 올라와 말했다. 톡톡 튀네. 그렇지?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신사도 숙녀도 아닌 여러분, 데이지 라미레스는 의리를 지킬 겁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냉정할 겁니다. 라는 분위기가 풍기지 않아? 평소 데이지가 주장하는 인생 신조는 의리를 지키고 사랑을 버리자였다. 18살이 되면서부터 그 문구를 발목에 문신으로 새기겠다고 계속 협박했다. 데이지는 다시 마이클에게 몸을 돌렸고 나는 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갔다. 배에서 나는 꾸르륵 소리는 오히려 더 요란해졌다. 토할 것 같았다. 체액이라면 질색하는 사람치고 난 꽤 자주 토했다. 너 괜찮지 홈지? 데이지가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씩 왜 데이지가 날 좋아하는지, 적어도 왜 날 참아주는지 의아했다. 데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나조차도 내가 짜증나기 때문이다. 이마에 땀이 송송 맺히기 시작했다. 일단 땀이 나기 시작하면 절대 멈추지 않는다. 난 몇 시간이고 계속 땀을 흘린다. 얼굴이나 겨드랑이만 아니다. 목에서도 땀이 흐른다. 가슴에서도 땀이 흐른다. 종아리에서도 땀이 흐른다. 어쩌면 열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테이블 밑에서 아까 떼어낸 반창고를 주머니에 넣고 보지도 않은 채 새 반창고를 꺼내 포장을 찢은 다음 반창고를 붙이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으로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었는데 닥터 싱의 충고대로 촛불이 펄럭이 돼 꺼지지 않을 정도로 내쉬었다. 네가 숨을 내쉴 때마다 펄럭이지만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촛불이 있다고 상상하렴. 난 선생님의 말대로 숨을 쉬었지만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생각은 계속 조여들 뿐이었다. 휴대전화를 꺼내지 말라고 같은 단어를 자꾸 검색하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닥터싱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난 기어코 휴대전화를 꺼내 인간 미생물총을 설명한 위키피디아 항목을 다시 읽었다. 나선은 안으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저 끝없이 조여들 뿐이다. 나는 4분의 1쯤 남은 샌드위치를 지퍼락에 넣은 다음 쓰레기가 흘러넘치는 쓰레기통에 던졌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왜 하루 종일 2마디 이상 하질 않아? 무슨 일 있어? 나선형을 생각하느라 내가 웅얼거리며 대답했다. 6살 때부터 나와 친구인 데이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도 남았다. 그럴 줄 알았어. 유감이네. 우리 오늘은 함께 놀자. 그때 몰리가 빙글거리며 다가와 말했다. 이봐 데이지, 혹시 모를까봐 하는 말인데 쿠레이드 체리색으로 염색한 네 머리카락 때문에 옷에 얼룩이 졌다. 데이지가 어깨를 내려다보니 정말로 줄무늬 티셔츠가 핑크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데이지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으나 어깨를 당당히 폈다. 알아, 일부러 그런 거야. 몰리, 지금 파리에서는 이렇게 얼룩진 티셔츠가 대유행이라고. 그러고는 내게 몸을 돌렸다. 어디까지 했지? 그러니까 너희 집에 가서 스타워즈 반란군을 보자. 데이지는 스타워즈 덕후였다. 단지 영화만이 아니라 책, 애니메이션, 심지어 레고로 만든 어린이용 스타워즈 영화까지 좋아했다. 오죽하면 추바카의 연애를 주제로 팬픽을 쓸까? 네 입에서 말이 술술 나올 때까지 신나게 놀아보자고. 어때? 좋아. 그런 다음에 날 척이 지지까지 차로 데려다줘. 오늘 아르바이트 해야 해. 미안한데 데려다줄 사람이 필요해. 알았어. 나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원하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은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다. 만약 내가 작가라면 미생물총 생각은 그만했겠지. 데이지에게
마이클의 예술 프로젝트에 관한 네 제안이 아주 근사하며 데이비스 피킷이 누군지 또렷이 기억하고 당시 11살이었던 나는 늘 막연한 공포에 시달렸다고 말했을 것이다. 또 캠프에 갔을 때 한 번은 데이비스와 나란히 부두 가장자리에 누워 부두 아래로 다리를 대롱대롱 흔들고 거친 널빤지에 등을 댄 채 맑게 갠 여름 하늘을 함께 올려다본 일이 기억난다고 말했을 것이다. 데이비스와 나는 별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심지어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지만 상관없었다고. 왜냐하면 함께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건 서로 마주보는 것보다 더 친밀한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마주보는 것은 누구하고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세상을 보는 사람은 흔치 않다. 네, 지금까지가 1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이렇게 직접 읽으면서 한번 보니까 좀 말을 많이 더듬을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이름도 영어 이름인데 너무 긴 이름들이어서 계속 좀 제가 실수로 더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솔직히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혼란스럽네요, 읽으면서. 근데 방금 그 얘기는 되게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 나와 같은 세상을 보는 사람은 흔치 않다. 이 말은 되게 저한테 와닿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들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거의 이제 저장하듯이 머리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 책은 뭐랄까 제 평상시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읽는 책보단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여유가 없네요.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읽어볼 테니까 재밌게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바탕 땀을 흘렸더니 공포심은 누그러졌지만 학교 식당에서 역사 수업이 있는 교실로 걸어가는 동안 난 도저히 참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위키피디아의 무시무시한 인간 미생물총 항목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복도를 걸어가며 읽고 있을 때 열린 교실 문 너머로 날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선생님들이 앉은 철제 책상에 앉아 책 위로 몸을 내밀고 있었다. 엄마는 수학 선생님이지만 책벌레다. 복도에서 휴대전화는 사용 금지야, 에이자. 나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엄마에게 다가갔다. 점심시간이 끝나려면 4분 남았고 그 정도면 엄마와 대화를 나누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다. 엄마는 날 올려다보더니 내 눈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모양이었다. 너 괜찮니? 응. 불안하지 않지? 엄마가 물었다. 언젠가 닥터 싱이 내게 자꾸 불안한지 묻지 말라고 당부한 후로 엄마는 저렇게 돌려서 물었다. 괜찮아. 약도 먹었을 테고. 이번에도 역시 돌려서 물었다. 그 말은 대체로 사실이었다. 1학년 때 가벼운 신경쇠약을 겪은 후로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해야 하는 동그란 흰색 알약을 처방받았는데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3번쯤 먹는다. 너 얼굴이 땀벙벅이구나.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종을 언제 울릴지 누가 정해?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 같은 거 말이야. 내가 물었다. 글쎄, 나도 모르겠네. 교직원들이 아닐까? 점심시간은 50분도 아니고 22분도 아니고 37분으로 정하는 일도? 넌 궁금한 것도 참 많구나. 엄마가 말했다. 그냥 이상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 이런 일이 정해지고 난 거기에 따라 살아야 하잖아. 다른 사람이 짜놓은 계획표에 따라서 사는 것 같아.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말이야. 그래. 그런 면에서 그리고 여러모로 미국 고등학교는 감옥과 비슷하지. 내 눈이 커졌다.
맙소사, 엄마, 정말 맞는 말이야. 금속 탐지기가 설치된 거 하며 콘크리트 벽돌을 쌓아 만든 벽도 그렇고, 수용이는 초과에 작은 부족 현상을 겪는 것도 똑같지. 두 곳 다 종이 울려야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엄마가 말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점심을 먹을 수도 없어. 감옥에는 권력에 굶주리고 타락한 간수들이 있듯이 학교는 교사들이 있고. 내가 말했다. 엄마는 날 힐끗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끝나고 바로 집에 갈 거니? 응. 나중에 데이지를 척이 치즈까지 데려다 줘야 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씩 너 어렸을 때가 그립다가도 척이 치즈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싹 달아나. 데이지는 대학 등록금을 벌려는 거야. 엄마는 다시 책을 힐끗 내려다봤다. 우리가 유럽에 살았다면 대학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텐데. 엄마의 대학 등록금 불평이 또 시작되려는 모양이었다. 브라질에는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대학이 있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중국에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1년에 25,000달러를 내야 해. 이 엄마도 몇 년 전에야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잖니. 이젠 또 네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겠구나. 난 아직 2학년이야. 복권에 당첨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만약 당첨이 안 된다면 마약을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할게. 엄마가 슬쩍 미소를 지었다. 내 등록금 마련이 엄마의 가장 큰 걱정이었다. 너 정말 괜찮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높은 곳에서 종이 울리며 역사 수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수업이 끝나고 차를 타러 갔더니 데이지가 이미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얼룩진 티셔츠 대신 척이 치즈 유니폼인 빨간색 폴로 셔츠를 입고 무릎에 배낭을 내려놓은 채 급식으로 받은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헤럴드의 열쇠를 믿고 준 사람은 데이지뿐이었다. 엄마에게도 주지 않은 열쇠를 데이지는 가지고 있었다. 헤럴드에 탔을 때는 유색 액체는 마시지 말아줘. 내가 말했다. 우유는 무색 액체야. 거짓말. 나는 그렇게 대꾸하고 헤럴드를 학교 정문 옆에 댄 채 데이지가 우유곽을 버리기를 기다렸다. 어쩌면 당신은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진짜 사랑. 우리 할머니가 고린도전서 1장을 인용하며 묘사하곤 했던 사랑. 친절하고 끈기 있되 질투하거나 뽐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말이다. 아무데나 사랑을 가져다 붙이고 싶진 않다. 상투적으로 사용해서 가치를 떨어뜨리기에는 너무 귀하고 흔치 않은 감정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사랑을 몰라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운 좋게도 나는 헤럴드를 통해 그 사랑을 경험했다. 헤럴드는 구입한 지 16년이 된 도요타 콜로라도 미스틱 틸 미카라는 색이었고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한 금속 심장의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철커덕거리는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다. 원래 아빠 차였기 때문에 헤럴드라는 이름은 처음 붙인 사람도 아빠였다. 엄마가 팔지 않은 덕분에 헤럴드는 내가 16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8년간 차고에 처박혀 있었다.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잠들었던 헤럴드의 엔진을 다시 깨어나게 하려고 평생 모은 $400를 쏟아부었다. 그간의 용돈과 엄마가 길 아래 서클K 편의점에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보낼 때마다 몰래 빼돌린 잔돈, 여름방학에 서브웨이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번 돈, 크리스마스에 할아버지, 할머니께 받은 용돈 등등을 모아 마련한 돈이었다. 따라서 헤럴드는 내 존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적어도 재정적으로는. 그리고 난 헤럴드를 사랑했다. 헤럴드가 등장하는 꿈도 꽤 자주 꾸었다. 헤럴드는 트렁크가 유달리 넓고 따로 주문해서 설치한 하얀색 대형 핸들이 장착되었으며 뒷좌석에는 연베이지 가죽을 덧대었다.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세상에 서둘러야 될 일은 하나도 없음을 아는 선승처럼 부드럽고 고요하게 속도를 냈고 브레이크는 메탈 음악처럼 칭얼거렸다. 그리고 난 헤럴드를 사랑했다. 하지만 헤럴드에게는 블루투스 연결 기능이나 하다못해 CD 플레이어도 없었다. 그래서 헤럴드와 함께하면 선택지는 셋 중 하나였다. 1. 침묵 속에서 운전한다. 2. 라디오를 듣는다. 3. 미시 엘리엇의 위대한 앨범 So Addictive의 카세이트 테이프 B면을 듣는다. 원래 아빠의 카세이트 테이프인데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꺼낼 수가 없는 탓에 이미 수백 번도 넘게 들었다. 결국 헤럴드의 이 불완전한 오디오 시스템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우연의 선율에서 맨 마지막 음이 되었다. 데이지와 나는 실력은 뛰어나지만 저평가된 어느 보이밴드의 음악을 들으려고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뉴스 채널에서 멈추게 되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본사를 둔 피킷 엔지니어링은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 이상의 직원을 둔 건설회사입니다. 오늘 내가 채널을 돌리려고 손을 뻗자 데이지가 내 손을 밀치며 말했다. 아까 내가 한 얘기가 바로 이거야. 라디오에서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CEO인 러셀 피킷의 행방을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10만 달러의 형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기 및 횡령죄 수사와 관련해 그의 자택을 급습했으나 피킷은 이미 자취를 감추는 데였고 9월 8일 강변에 있는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의 소재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분께서는 주저 말고 인디애나폴리스 경찰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10만 달러야. 그리고 넌 이 남자의 아들과 아는 사이고. 데이지가 말했다. 연락 끊긴 지 오래라니까.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여름방학 때 데이비스와 나는 슬픈 캠프에 다녀왔다. 우린 그곳을 스페로 캠프라고 불렀는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죽은 아이들을 위한 캠프였다. 슬픈 캠프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가끔씩 학기 중에 만났다. 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 집 맞은편이 바로 데이비스의 집이었기 때문이다. 가끔씩 강물이 범람하는 쪽에 우리 집이 있었고 강을 따라 돌담이 세워진 쪽에 데이비스의 집이 있었다. 그 담 때문에 강물은 늘 우리 쪽을 범람했다. 아마 그 애는 날 기억도 못할 거야. 널 기억 못한 사람은 없소음지. 데이지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착하거나 너그럽거나 친절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넌 그냥 기억에 남는 아이라는 거야. 지난 몇 년 동안 그걸 본 적도 없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물론 골프 코스가 있었고 5개의 미끄럼틀과 가짜 썸이 딸린 풀장이 있는 대저택에서 놀았던 시절은 잊을 수 없다. 데이비스는 내가 지금껏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했다. 10만 달러라. 데이지가 다시 중얼거렸다. 우리는 인디애나폴리스를 둘러싼 465번 주간도로로 들어섰다. 난 척이치지에서 시간당 8달러 40센트를 받고 일하면서 스키볼 기계까지 수리해야 하는데 지금 10만 달러가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긴 뭘 기다려. 어쨌든 오늘 밤에는 천연두가 인디언들에게 미친 영향에 관해 읽어야 하기 때문에 도주 중인 억만장자 사건을 해결할 시간이 없어. 나는 헤럴드의 속도를 고속도로 제한 속도까지 서서히 높였다. 지금까지 제한 속도보다 빨리 달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정도로 헤럴드를 애지중지했다. 그래도 나보단 네가 그 애를 잘 알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밴드에 언제나 오른 우리 오빠들 말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내가 원하는 사람은 바로 너는 이 나이 먹고 좋아하기에는 너무 유치한 노래였지만 그래도 난 아직까지 그 노래를 좋아했다. 그 말은 동의할 수 없어. 하지만 그 노래는 걸작이지. 내가 원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내가 선택한 사람.
절대 손을 놓지 않을 사람. 넌 내 영원한 연인이야. 내 별, 하늘, 공기, 바로 너야. 우리는 함께 웃었고 나는 라디오 채널을 돌리면서 이걸로 그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데이지는 휴대전화로 인디애나폴리스 스타의 기사를 찾아내 읽어주기 시작했다. 금요일 아침 인디애나폴리스 경찰이 수색영장을 들고 찾아갔을 때 피킷 엔지니어링의 창립자이자 추문이 끊기지 않는 CEO 러셀 피킷은 집에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피킷의 변호사인 사이먼 모리스는 그의 행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드와이트 앨런 형사는 피킷의 저택을 급습하기 전날인 목요일 저녁 이후로 그의 신용카드가 사용되거나 은행 계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내용은 없다고 했다. 건너뛰고 또한 앨런 형사는 저택 정문에 설치된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피킷의 저택에 다른 CCTV는 전혀 없다고 했다. 본지가 입수한 경찰 조서 복사본에 따르면 피킷은 목요일 저녁 두 아들인 데이비스와 노아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건너뛰고 그의 저택은 38번가 북쪽에 있으며 그는 현재 법적 분쟁에 휘말린 상태이고 동물원을 후원하고 있다. 또 건너뛰어서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는 분은 경찰에 제보하길 바란다. 잠깐, 어떻게 집에 CCTV가 없을 수 있지? CCTV가 없는 엉망장자가 어디 있어? 자신의 구린 행적이 녹화되길 원하지 않는 엉망장자라면 그렇겠지. 내가 말했다. 나는 운전하면서 머릿속으로 이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무언가 떠오를 듯 말 듯 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야간 투시경에 찍힌 하얀 눈의 초록색 코요테가 기억났다. 잠깐만, 그 집에는 카메라가 있어. CCTV 말고. 데이비스와 동생이 강가숲에 설치한 동작 감지 카메라. 야간 투시 기능이 있고 무언가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어김없이 사진이 찍혀. 사슴이든 코요테든. 홈지, 우리에게 단서가 생겼어. 데이지가 말했다. 저택 정문에 CCTV가 있으니까 그냥 차로 도망칠 수는 없었을 거야. 자기 집 담을 넘었거나 숲을 가로질러 강을 내려가 다른 곳으로 갔겠지. 맞아. 그러니까 그 동작 감지 카메라 옆으로 지나갔을 거야. 물론 지난 몇 년간 거기 가지 않았으니까 아마 지금은 없어졌을 테지만 아직 있을지도 몰라. 데이지가 말했다. 있을지도 모르고. 저기로 빠져. 느닷없이 데이지가 말했고 나는 그 말대로 했다. 원래 우리가 나가야 할 출구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다. 심지어 데이지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오른쪽 차선을 타고 다시 도심으로 향했다. 우리 집 쪽으로, 데이비스의 집 쪽으로 향했다. 데이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귀에 댔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데이지예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장염에 걸렸어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그럼요. 그럴게요. 정말 죄송해요. 데이지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설사한 신용만 해도 출근하지 말라고 해. 혹시 균이 전염될까 봐서. 좋아, 이젠 작업에 착수하자. 너희 집에 아직 카드노가 있니? 이 장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이게 확실히 내용이 어려우니까 말을 많이 더듬게 되네요. 그리고 걱정되는 거는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확실히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제가 처음 읽는 거다 보니까 좀 어조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했는데, 네, 어린 왕자랑 다르게 한 장 한 장 길이가 길어요, 이 책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뭔가 기빨리는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이게 책을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도 중간에 한번 들었었고요. 근데 어쨌든 시작한 거니까 오늘은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네. 지금이 10시 40분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걸 누워서 듣고 계신지 아니면 이어폰 꽂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걸 들으시면서 마음이 진짜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뭐랄까 이게 좀 풀어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낮에는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활하시니까 이걸 들으시면서 좀 힐링하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도록 최대한 편안하게 한번 제가 3장을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앉아서 듣다가 반 정도 누우셨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누우실 때까지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3장. 몇 년 전 엄마와 나는 가끔씩 카누를 타고 화이트강을 내려가 데이비스의 집을 지나 미술관 뒤에 공원으로 갔다. 강기슭에 카누를 세워두고 주변을 조금 거닐다가 느리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다시 집으로 노를 젓곤 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는 강에 간 적이 없었다. 화이트강은 대체로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푸른 외가리와 거위, 사슴 등등이 노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 자체에서는 하수구 같은 냄새가 난다. 아니, 하수구 같은 냄새가 아니라 그냥 하수구 냄새다. 비가 올 때마다 하수관이 범람하면서 인디애나주 중부 지역의 오물이 곧장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집 진입로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려 차고 앞으로 걸어간 다음 쪼그리고 앉아 차고 문 밑으로 손가락을 넣어 문을 들어 올렸다. 내가 차고에 주차하는 동안 데이지는 계속 이제 우리는 부자라고 떠들어댔다. 차고 문을 여느라 약간 땀이 났기 때문에 곧장 내 방으로 가서 창문에 설치된 에어컨을 틀고 침대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등으로 시원한 바람을 맞았다. 내 방은 쓰레기장이 따로 없었다. 사방에 더러운 옷이 내팽개져 쳐 있었고 어지럽게 놀린 종이가 책상을 뒤덮고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데이지가 문간에 서서 물었다. 입을 만한 옷이 있어? 지금 입는 옷은 척이 치즈 유니폼하고 핑크색 머리 때문에 얼룩진 티셔츠인데 그런 옷을 입고 억만장자를 만날 순 없잖아. 데이지는 엄마와 체격이 비슷했으므로 우리는 엄마의 옷장을 습격하기로 했다. 가장 아줌마스럽지 않은 상의와 청바지를 찾아 옷장을 뒤지고 있을 때 데이지가 말했다. 원래 말이 많은 아이다.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유니폼은 사람을 사람답지 않아 보이게 하려고 고안된 옷 같아.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데이지 라미레스라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피자를 나리거나 교환권을 받아 플라스틱 공룡을 주는 기계가 되는 거지. 유니폼은 날 감추려고 만들어진 거야. 엄청 체계적인 억압이지. 데이지가 중얼거리더니 옷장에서 흉측한 자주색 블라우스를 꺼냈다. 네 엄마는 꼭 중학교 수학 선생님처럼 입는구나.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건 핑계가 못돼. 원피스는 어때? 나는 핑크색 페이즐리 무늬의 검은 미디 원피스를 들어 올렸다. 끔찍했다. 그냥 유니폼을 입는 게 낫겠어. 데이지가 말했다. 그래. 그때 엄마의 차가 진입로에 들어서는 순간 소리가 들렸다. 사정을 알면 엄마는 얼마든지 옷을 빌려줄 텐데도 갑자기 나는 초조해졌다. 그런데 마음을 눈치챈 데이지가 손목을 잡아 끌었다. 우리는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몰래 뒷마당으로 나간 다음 마당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인동 덤불 사이로 조심스럽게 빠져나갔다. 다행히 카누는 아직 있었고 뒤집힌 카누 위로 죽은 거미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데이지는 카누를 뒤집은 다음 이제는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노 2개와 한때 오렌지색이었던 구명조끼를 덩굴에서 뜯어냈다. 손으로 카누 표면을 쓸어내리고 노와 구명조끼를 카누에 넣은 다음 강기슭 쪽으로 끌고 갔다. 데이지는 키가 작고 근육질도 아니었지만 힘이 장사였다. 화이트강은 너무 더러워. 내가 말했다. 홍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나 좀 도와줘. 나는 카누 뒤쪽을 잡았다. 강물의 50%가 오줌 같아. 나머지
50%는 오줌보다 더 더럽고. 내가 원하는 건 너라니까. 데이지는 또 그렇게 말하더니 카누를 강계승 너머로 밀어 강물에 띄었다. 그러고는 반도 모양의 진흙탕으로 뛰어내린 다음 이젠 너무 작아서 깡총해진 구명조끼에 머리를 밀어넣고 카누 앞자리에 올라탔다. 나도 데이지를 따라 카누 뒷자리에 앉아 노릇땅을 밀어 강으로 들어갔다. 오랜만에 타는 카누였지만 수심이 낮고 강이 넓어서 별로 힘들지 않았다. 데이지는 날 돌아보며 입을 다문 채 미소 지었다. 강에서 카누를 타니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당시 강의 수심이 이렇게 낮을 때면 데이지와 나는 강기슭을 따라 돌아다니며 놀곤 했다. 강가의 아이들이란 놀이를 했는데 쓰레기를 뒤져 생계를 유지하며 우리를 고아원에 집어넣으려는 어른들을 피해 둘이서만 강가에 산다고 상상했다. 내가 장님거미를 싫어하는 걸 알고 데이지가 그걸 던진 기억이 났다. 난 소리를 지르고 팔을 마구 흔들며 도망쳤는데 사실 진짜로 무섭진 않았다. 당신은 모든 감정이 놀이 같아서 그 감정에 빠지기보다는 실험 삼아 느껴보는 듯 했다. 진정한 공포는 무서움이 아니다. 아무런 선택권도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이 강이 없었다면 인디애나폴리스는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는 거 알아? 데이지가 그렇게 말하며 날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막 주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주도가 될 신도시를 설립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신도시를 어디에 세워야 할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 당연히 주 중앙에 세우자는 타협안이 나왔어. 그래서 새로운 주의 지도를 들여다보았는데 정중앙에 짜잔! 강이 흐르는 거야. 주도로 완벽한 장소가 됐지. 왜냐하면 당신은 1819년인가 그랬고 진짜 도시를 세우려면 배로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강이 있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발표했어. 우린 강 옆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겁니다. 그리고 똑똑하게도 그 도시를 인디애나폴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발표한 후에야 깨달았지. 화이트 강은 수심이 15cm밖에 되지 않아 증기선은 고소하고 카약도 띄우기 힘들다는 걸. 한동안 인디애나폴리스는 세상에서 배가 다닐 수 없는 가장 큰 도시였어. 넌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물었다. 우리 아빠가 역사 덕후잖아. 그때 데이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데이지는 전화를 받았다. 아빠. 물론이지. 아이 괜찮아. 알았어. 6시까지 집에 갈게. 데이지는 다시 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날 돌아보더니 햇살에 눈이 부신지 실눈을 떴다. 아빠가 교대 시간을 바꿨다고 자기 대신 엘리나를 좀 봐달래. 엄마가 야근해야 한다나 봐. 덕분에 오늘 왜 아르바이트 하러 안 갔는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아빠는 내가 동생을 아낀다고 생각해. 흠지. 모든 게 완벽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어. 우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 이득을 보는 거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인적 없는 강에서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며 기이할 정도로 크게 들렸다. 강둑 근처에 반쯤 잠긴 나무에서 자라 한 마리가 우릴 보더니 강물로 퐁당 뛰어들었다. 화이트 강에는 자라와 거북이가 우글거렸다. 강의 첫 번째 구비를 지나자 무수히 쌓인 하얀 조각돌로 이루어진 섬이 나왔다. 푸른 외가리가 표백한 타이어에 앉아있다가 우릴 보더니 날개를 펴고 날아갔다. 새라기보다 익룡 같았다. 우리는 이 섬 때문에 강 동쪽으로 이동해 좁아진 수로를 통과해야 했고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강물 위로 몸을 내민 플라타너스 나무를 아래로 지났다. 나무는 대부분 잎이 무성했는데 가을의 첫 흔적인 핑크빛 줄무늬로 물든 잎도 있었다. 하지만 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나무도 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나뭇가지 사이를 바라보았다. 교차한 가지들이 맑게 갠 푸른 하늘을 온갖 불규칙한 다각한 조약으로 갈라놓았다. 나는
아직 아빠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다. 아빠의 휴대전화와 충전기를 헤럴드 트렁크 속 스페어 타이어의 숲에 숨겨놓고 있었다. 아빠의 휴대전화에는 사진이 잔뜩 저장돼 있는데 잎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갈라놓은 사진이었다.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를 지나며 내가 보는 풍경처럼 아빠가 그 풍경, 여러 조각으로 갈라진 하늘에서 뭘 보았을지 늘 궁금했다. 어쨌든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다. 황금빛 태양이 적당한 온기를 지닌 채 우리를 비추었다. 평소 바깥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서 날씨를 눈여겨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 인디애나폴리스는 1년에 8일에서 10일 정도 날씨가 좋았고 오늘이 그중 하루였다. 강이 서쪽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노를 젓지 않아도 저절로 그 방향으로 흘러내려갔다. 햇살이 수면 위로 잘게 부서져 반짝거렸다. 원앙 한 쌍이 우릴 보더니 필사적으로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다. 마침내 우리는 어릴 때 해적섬이라고 이름을 붙인 섬에 도착했다. 아까 지나온 조약돌 섬과 달리 이곳은 진짜 섬이었다. 봄마다 발생하는 홍수 때문에 몸통에 옹이가 생긴 키 큰 나무들과 잉동덩굴이었다. 강물에 농토의 여러 성분이 녹아있는 터라 열매도 열렸는데 작은 토마토 나무와 콩나무가 우후죽순으로 싹을 틔웠고 강의 오물은 훌륭한 비료가 되었다. 나는 해조류로 덮인 해변으로 카누를 몰았고 우리는 카누에서 내려 주위를 거닐었다. 강의 분위기 때문인지 우리는 침묵을 지켰고 서로의 존재를 잊다시피 하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 섬에는 내 11살 생일의 추억이 깃들어 있다. 그의 엄마는 생일 선물로 보물 지도를 만들어줬고 나는 집에서 생일 케이크를 자른 뒤 엄마, 데이지와 함께 카누를 타고 이 해적섬으로 왔다. 우리는 나무둥치 부근을 삽으로 파다가 플라스틱 괴짝을 발견했는데 안에는 금박지로 포장한 동전 모양의 초콜릿이 잔뜩 들어있었다. 데이비스는 동생 노아를 데리고 우리를 만나러 해적섬으로 왔다. 삽이 괴짝에 닿았을 때의 느낌이 아직 생생하다. 진짜 보물상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어린 시절의 나는 참 훌륭했는데 지금의 나는 뭐가 됐든 형편없다. 섬 가장자리를 따라 걷다가 나무에 앉아있는 데이지를 발견했다. 껍질도 벗겨지고 뿌리째 뽑힌 나무였는데 아마 홍수로 불어난 물이 빠지면서 이 해변에 상륙했으리라. 나는 데이지 옆에 앉아 발 아래의 작은 웅덩이를 바라보았다. 가재들이 빠르게 헤엄치고 있었다. 웅덩이는 전부 다 작아진 듯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건조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여기서 네 생일 파티 했던 거 기억나? 데이지가 물었다. 파티에 참석한 데이비스는 늘 가지고 다니던 아이언맥 액션 피규어를 잠시 잃어버렸다. 어찌나 오랫동안 가지고 다녔는지 세부 장식은 다 지워지고 빨간 몸통과 노란 팔다리만 남은 피규어였다. 데이비스는 피규어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겁에 질렸는데 다행히 엄마가 찾아주었다. 너 괜찮지 홈지? 응. 응이라는 말밖에 할 줄 몰라? 응. 우리는 잠시 앉아있다가 말없이 함께 일어나 무릎까지 오는 강물을 헤엄치며 강기슭으로 갔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배가 꾸르륵거린다고 난리를 치던 내가 어떻게 이 더러운 강물에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들 수가 있을까? 나도 모르겠다. 철조망 안에는 바위를 쌓아 만든 강둑이 있었다. 난 철조망을 올라간 다음 팔을 뻗어 데이지가 올라가도록 도와주었다. 강둑을 기어갔더니 플라타너스와 단풍나무 숲이 나왔다. 저 멀리 피킷과 저택안에 위치한 골프장에 잘 손질 때 잔디가 보였다. 그 너머로는 강철과 유리로 지은 대저택이 보였는데 유명 건축가의 작품이었다. 우리는 잠시 돌아다녔다.
내가 현재 위치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을 때 데이지가 나직이 날 불렀다. 홈지. 나는 숲을 헤치고 그쪽으로 갔다. 데이지가 120m 높이의 나무 위에 장착된 야간 투시 카메라를 가리켰다. 동그랗고 검은 카메라였는데 지름이 2.5cm밖에 되지 않아서 원래 카메라가 거기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발견하지 못할 터였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에 연결했다. 카메라에는 암호가 걸려있지 않았다. 몇 초가 지나자 카메라의 사진들이 휴대전화에 저장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찍힌 처음 2장을 삭제하고 지난주에 찍힌 10대 개의 사진들도 재빨리 넘겼다. 모두 사슴, 코요테, 너구리, 주머니지 사진들로 낮에 찍혔거나 밤에 하얀 눈을 빛내며 초록색으로 찍혔다. 놀라게 하고 싶진 않지만 골프카트 한 대가 아무래도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아. 데이지가 나지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골프카트는 아직 한참 떨어져 있었다. 사진을 계속 넘겼더니 마침내 9월 9일에 찍힌 사진이 나왔고 초록색 어둠 속에서 줄무늬 잠옷을 입은 남자의 다부진 등이 보였다. 시간은 1시 1분 3초 오전으로 찍혀 있었다. 나는 화면을 그대로 저장했다. 저 아저씨 분명 우릴 봤어. 데이지가 조바심치며 말했다. 나는 다시 그쪽을 힐끗 보고 중얼거렸다. 서두르는 중이야. 이전 사진을 보려고 앞으로 넘겼지만 로딩이 한없이 오래 걸렸다. 데이지가 달아나는 소리가 들려도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데이지가 저렇게 불안해하는데 나는 이렇게 차분하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원래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난 무서워하지 않았다. 골프카트를 탄 남자나 공포영화, 롤러코스터는 무섭지 않다. 내가 정확히 뭘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아니다. 마침내 사진이 한 번에 한 줄씩 모습을 드러냈다. 코요테였다. 고개를 들었더니 골프카트에 탄 남자가 날 보고 있었다. 난 얼른 자리를 피했다. 다시 강 쪽으로 빠져나가 강둑을 기어 내려갔더니 데이지가 큼직하고 울퉁불퉁한 바위를 들어올린 채 뒤집힌 카누 앞에 서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저 남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분명 우릴 봤어. 그러니까 널 위한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야. 뭐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공경에 처한 불쌍한 소녀의 흉내를 낼 수밖에 없어, 홈지. 데이지는 그렇게 말하더니 카누 위로 있는 힘껏 바위를 내던졌다. 카누의 초록색 페인트가 갈라지며 그 아래에 있던 섬유 유리가 드러났다. 카누를 다시 뒤집자 금세 물이 차기 시작했다. 됐어. 난 이제 숨을 테니까 저 골프카트를 탄 남자는 네가 상대해. 데이지가 말했다. 뭐? 싫어. 절대 안 돼. 공경에 처한 불쌍한 소녀에게는 동행이 있으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자 박공이 장식된 벽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들 괜찮니?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양복에 흰 셔츠를 입은 나이든 남자였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저희 카누에 구멍이 뚫렸어요. 데이지가 말했다. 우린 사실 데이비스 피켓의 친구들이에요. 여기가 데이비스의 집 아닌가요? 난 라엘이다. 경비원이지. 내가 데려다 주마. 네, 여기가 3장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든 책이었어요. 네, 중간중간에 뭐랄까 이게 말을 많이 더듬고 막 좀 이제 좀 중간중간에 텀이 뜨고 그러면 좀 제가 못한다는 건데 잘 진행을 못해가지고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들. 네, 이게 정규 편성이 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책을 읽고 싶으신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한번 그것도 찾아보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책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좀 많이 당황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쉽게 공감하실 수 있는 책을 골랐어야 됐는데 읽는 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 해본 심야에만 여는 독서실 어떠셨나요? 재밌게 읽으셨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아, 이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직 많이 부족한가 봐요. 하지만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요.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심효독 최고라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 심효독 정말 정말 재밌게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힘드실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들으셔도 좀 뭐랄까 기분이 풀리시게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벌써 주말이에요.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어디서든지 열심히 하루를 보냈을 여러분인데 제 목소리를 듣고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좋아서 설레셨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심야에만 여는 독서실 이재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마무리하고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도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더 감사하네요. 네.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어쨌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